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위험 골수 이형성 증후군, 즉 LR-MDS 환자의 빈혈 치료, 요즘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특히 기존의 표준 치료제인 ESA와 새로운 강자 러스파터셉트 사이에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입니다. 먼저 빈혈이라는 임상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표준 치료였던 ESA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전의 러스파터세트가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을 비교하는 핵심 근거들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최신 치료 알고리즘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위험 MDS 환자에게서 빈혈을 관리한다는 게 왜 그냥 증상 조절 그 이상인지, 이게 왜 치료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임상적 중요성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죠. 아시다시피 저위험 MDS 빈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비효율적 적혈구 생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골수 공장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성숙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잘못돼서 전구세포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치료 목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방법을 써왔을까요? 네, 바로 그 확립된 1차 치료법, 적혈구 생성 촉진제, 즉 ES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ESA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정말 명실상부한 표준 치료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새로운 치료법들의 가치도 결국 이 ESA라는 기준점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ESA 옵션들을 한번 볼까요? F18 계열은 보통 주일의 투여로 한 40에서 6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고요. 다베포에틴 알파는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투여 주기가 더 길면서 반응률은 50에서 70%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편의성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반응률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저울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환자가 ESA에 가장 잘 반응할까요? 사실 핵심 예측 인자들은 꽤 명확합니다. 혈청 내 인성 EPO 수치가 500 미만으로 낮고 수혈 의존도가 낮을수록 좋죠. 물론 골수 아세포 비율도 낮아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IPSSM 점수 같은 분자 유전학적 지표를 통해서 돌연변이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긍정적 예측 인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새로운 약물 러스파터셉트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러스파터셉트는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약물은 적혈구의 성숙을 억제하는 TGF-베타 신호물질들을 낚아채는 일종의 덫처럼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꽉 막혀있던 후기 단계의 적혈구 분할을 확 풀어주는 말 그대로 최초의 적혈구 성숙 유도제인 셈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러스파터셉트가 적혈구 송숙을 방해하는 나쁜 리간드에 딱 달라붙습니다. 둘째, 그러면 세포 안에서 SMAD2/3가는 신호 전달 경로가 차단되겠죠. 셋째, 그 결과 적혈구 분할을 억제하던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생산 과정이 개선되면서 드디어 정상적인 적혈구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바로 커맨즈 임상시험에서 증명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59%입니다. ESA 치료 경험이 전혀 없는 환자들한테서 러스파터셉트가 달성한 수혈 비의존성 비율이에요. 기존 표준 치료였던 에포에틴 알파가 기록한 31%와 비교하면 이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정말 압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단 하나의 연구 결과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무려 20개의 연구를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8주간 수혈 비의존성을 달성한 비율이 평균 51.2%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커맨스 연구 결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는 ESA와
러스파타셉트라는 아주 효과적인 두 가지 치료 카드가 쥐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정말 실제적인 의사결정의 시간입니다.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이 더 나을까요? 만약 환자가 아직 수혈에 의존하지 않고 혈청 EPO 수치도 낮아서 ESA에 잘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ESA가 합리적인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혈 부담이 높거나 EPO 수치가 높고 특히 고리철적 결모구가 양성인 환자라면 이런 경우에는 러스파터셉트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근거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진료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치료 알고리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치료 알고리즘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알고리즘이 5번 염색체 장환 결손이 없는 저위험 MDS 환자를 위한 최신 치료 전략의 요약본입니다. 크게 보면 왼쪽에 수혈 비의존적 환자군, 그리고 오른쪽에 수혈 의존적 환자군으로 나뉘는데요. 각 단계에서 혈청 EPO 수치나 수혈 부담량 같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어떤 치료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알고리즘의 왼쪽, 즉 아직 수혈에 의존하지 않는 환자군부터 보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헤모글로빈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혈청 EPO 수치가 낮아서 전통적으로 ESA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환자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ESA가 여전히 표준 1차 치료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오른쪽, 즉 수혈 의존적인 환자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치료 전략이 크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EPO 수치가 5변 이상으로 높거나 8주 동안 4단위 이상의 높은 수혈 부담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환자들에게 마땅한 치료 옵션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러스파터셉트를 1차 치료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러스파터셉트가 가져온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ESA와 러스파터셉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저위험 MDS의 최신 치료 지용도를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치료 환경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바로 최근에 승인된 또 다른 신약 이메텔스타트가 과연 이 알고리즘에 어떤 새로운 변수를 더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혈액종양 전문가 모두의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